자, 근데 궁금한 게 HPC 옛날부터 우리가 많이 쓰고 있었지 않습니까? 연구소나 이런 데서 많이 쓰고 있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알아볼 게 이제 SaaS지 않습니까? HPC를 SaaS로 쓰는 건데 클라우드로. 네. 이런 것이 요즘 같은 환경에서 어떤 때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일단은 요새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모든 기업들의 화두가 되어 있고 나아가서 뭐 디지털 트윈의 구축 그리고 이제 뭐 AI와의 접목 등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거기서 이제 필수 불가결하게 요구되는 게 이제 HPC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뭐 대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규모가 조금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연구 개발 활동에 필요한 만큼의 자원을 일순간에 확보하고 투자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이스케일과 같은 HPC 클라우드 플랫폼이 유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대기업도 사실은 뭐 각 부서마다 예산 엄청 쌓아놓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 부서마다 뭔가 자기가 특히 뭐 새로운 것을 뭔가 실험해보고 싶을 때 네. 이럴 때 이거 쓰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기도 한데.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HPC를 도입을 할 때는 가장 많이 쓰는 어플리케이션에 맞추어서 사양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규모나 사양을 검토해서 구성을 하게 되는데 뭐 최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GPU가 많이 필요하게 되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 외에도 뭐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많은 메모리 용량이 필요하다든지 뭐 코어 수가 정말 많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것들을 모두 대응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주요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온프레미스를 맞춰 두시고 그 외의 자원들은 이런 HPC 클라우드를 활용하시는 것이 약간 더 효율적으로 그렇네요. 운영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이제 AI하고 HPC랑 완전히 다른 건 줄 알았는데 요즘 보면 추세가 AI하고 HPC 연구 같은 걸 하더라도 같이 융합이 되는 추세가 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가 어떤가요? 과거부터 좀 연구는 되었었는데 사실 거기에서 제약이 되었던 것이 사실 컴퓨팅 파워 자체가 좀 모질라서 AI도 발전이 더뎠던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HPC와 AI의 접목도 더뎠던 건데 최근에는 사실 컴퓨팅 파워가 급격하게 올라오면서 조금 더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지금 이제 김전 매니저님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씀이시고 뭐 김 이사님은 또 어떤 관점 혹시 이런 것이 이런 요즘 같은 경우에 이런 것이 좀 되게 필요하다 생각하시고 어떤 관점이십니까? 제가 사실 AMD를 다니면서 그 지인분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AMD 노트북을 주문하려고 이제 커스텀 사용으로 주문을 했는데 딜리버리 타임이 3개월이래요. 노트북을 봤는데 네. 그래서 저한테 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코비드 시대가 접어들면서 또 폭발적으로 어떤 반도체에 대한 어떤 디맨드가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많이 딸려서 이러한 현상이 거의 전 분야에 걸쳐서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로서는 좀 억울한 게 있는 게 저희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AMD 프로세서에 대한 공급은 많이 풀었어요. 그래서 네네네. 실제 저희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 이게 그냥 클라이언트 얘기만 드린 건데 클라이언트 노트북의 예지만 서버는 더 심하거든요. 예를 들어 서버나 어떤 예를 들어 특히나 이런 HPC 환경을 구축하실 때는 서버뿐만 아니라 고성능의 어떤 스위치도 들어가야 될 거고 그렇죠. 네트워크도 있어야 네트워크 구성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하나라도 딜레이가 되면은 전체적으로 딜레이가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런 그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으면은 실제 원하는 만큼의 어떤 프로세싱 파워를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실제 이러한 어떤 그 온디맨드 형식으로 필요한 만큼의 컴퓨팅 파워를 내가 필요할 때마다 끌어다 쓸 수 있는 이런 네네. 클라우드 플랫폼의 존재는 굉장히 그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도 오전에 웨비나 하는데 네. 뭐 그쪽 웨비나 때도 뭐 이렇게 GPU 서버 이런 것들 예. GPU 서버는 할 수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이제 네트워크, 인피니밴드 이런 것 때문에 1년이 걸린대요. 1년을 기다려야 되는데요. 그럼 이게 그 연구소에서 뭔가 실험을 해야겠는데 HPC로 네. 1년 기다릴 수 없잖아요. 요즘 같은 특히 올해 특히 공급망이 진짜 굉장히 심할 텐데 그렇죠. 이럴 때 이런 SaaS로 HPC를 할 수 있다는 건 되게 큰 어떻게 보면 이제 대안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럼요. 예. 지금 말씀드린 게 정확하시고요. 이제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희도 클라우드 인스턴스에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저희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만큼 되게 다양한 클라우드 공급체에서 다양한 원하시는 만큼의 어떤 다양한 종류의 어떤 그 인스턴스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네. 이스케일도 마찬가지로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갑자기 그 궁금한 게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위스케일은 사스 서비스잖아요. 그죠? 사스. 네, 클라우드 맞습니다.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면 기업 입장에서는 뭔가 애저건, AWS건, 거기 또 다양한 인스턴스가 있을 텐데, 인스턴스가 AMD만 있는 게 아니고, 그죠? 다른 네.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인스턴스들이. 그럼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이제 AMD랑 같이 나오셨는데, 나오시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인텔하고도 나오실 수도 있는 거고 한데, AMD하고 같이 나오신 이유가 있어요? 뭐 아무래도 기존에는 이제 대부분의 HPC들이 인텔 CPU를 많이 사용을 했었고, 그런데 이제 AMD CPU들이 최근 몇 년간 정말 엄청난 성능 향상을 이루면서 공격적인 가격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서 실제 저희 이제 고객분들의 사례에서도 AMD CPU를 사용을 했을 때 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 CA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들어가는 전체 비용 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한 것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런 내용 토대로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리스케일 플랫폼 아까 서두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저희는 이제 컨트롤 플레인이라고 하는 접근 방식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하나에 종속되거나 이제 하나에 데디케이트 된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들을 보시는 것처럼 뭐 상용 코드들, 그러니까 돈 주고 사는 프로그램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들, 아니면 오픈 소스, 그것도 아니면 기업 자체에서 이제 개발하거나 연구소 자체에서 개발한 코드들도 전부 플랫폼에 얹어서 사용을 하실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 연구소 자체, 자기네 코드 올릴 수 있게? 네, 인하우스 오, 코드도 네. 이제 구성을 할 수 있고, 이런 소프트 직접 설치하나요? 아니면 설치해 주시는 건가요? 설치는 저희 쪽에서 기술 지원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예, 아무래도 편하게. 직접 설치하셔서 사용할 정도의 기술력이 있으신 분들이면 네, 굳이 뭐 네, 네. 그냥 CSP 다이렉트로 네, 사용하시는 네. 게 좋기 때문에. 예. 그리고 뭐 하드웨어 측면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AWS뿐만 아니라 뭐 애저도 같이 하고 있고 뭐 오라클이나 기타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들도 고객이 필요에 따라서 이제 통합을 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꼭 클라우드가 아니더라도 이제 스케줄러 기반으로 해서 온프레미스 클러스터랑도 이제 같이 하이브리드 구성을 하는 것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좀 큰 덩어리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가장 먼저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이 이제 작업 유형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작업 유형 같은 경우에는 베이직, 그리고 DOE, 엔드-투-엔드 데스크탑 이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따가 보여드릴 데모 세션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베이직 모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이 베이직 모드라고 하는 거는 온프레미스, 그러니까 로컬 클러스터에서 쓰시는 배치 모드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뭔가 준비해놓고 간단하게 커맨드 한 줄 넣어서 작업을 돌리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처음 로고 나면 저 화면이 뜨는 겁니까? 이따가 조금 보여드리겠지만 이 화면은 이제 작업을 생성하는 페이지로 넘어간 상태인 거고, 실제로 플랫폼에 접속하자마자는 이 잡스라고 하는 작업 페이지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수행했던 작업들 목록이 전부 다 거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예, 상세한 내용은 이따가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DOE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배치랑 조금 다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입력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그 변수 변화에 따른 이 시스템의 거동을 보고 싶을 때, 근데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이런 차의 외부 이제 유체 해석을 하는데, 뭐 앞에서 불어오는 바람, 옆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뭐 앞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조건이 10가지, 옆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조건이 3가지라고 하면은 총 이 변수들의 조합이 30개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근데 30케이스를 아까 말씀드린 베이직 모드에서 돌릴 경우에는 30번의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게 되고, 결국 한 번 돌리는 시뮬레이션 시간이 30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 DOE 같은 경우에는 클러스터를 이제 여러 개를 30개를 예를 들어 30개를 한 번에 띄워서 시뮬레이션 한 번 돌아갈 시간에 30케이스를 전부 다 돌려버리는 네.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패럴렐하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저런 식의 이제 파라미터들의 조합을 검토할 때는 사실 배치 모드로 하게 되면은 여러 번 작업을 해야 되고, 이 오른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페이지로 딱 테이블화가 돼가지고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그러니까 부분.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실험자는 직관적으로 결과를 보고서 바로 판단을 내릴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 보시는 저 서피스 플랫이 주로 이제 이 실험 계획법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최적점을 찾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식일 거고요. 아, 예. 그리고 엔드-투-엔드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는 클러스터, 그러니까 HPC 클러스터에 원격 데스크탑 GUI가 있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100코어, 200코어 정도 클러스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인데 워크스테이션밖에 사용해 본 경험이 없어서 이 텍스트 베이스로 하는 것이 약간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GUI가 필요하게 되고, 이것의 장점은 뭐 시뮬레이션 돌리다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조건을 그 자리에서 변경해 가지고 다시 돌린다거나 하는 것들, 이 약간 이제 인터랙티브하게 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장점이고요. 저희가 뭐 설문조사 해볼 때도 이 엔드-투-엔드 데스크탑 쪽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좀 특징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스토리지 디바이스라고 하는 약간의 네트워크 스토리지 기능, NAS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클라우드 상에 있는 NAS라고 클라우드 보시면 나스네, 클라우드 됩니다. 나스. 네. 이것을 쓰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다른 부문의 연구원들이 하나의 데이터 저장소를 가지고 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 아, 중요하죠. 기업에서는. 요즘은 이제 뭐 유체 해석을 돌리고 그걸 가지고 머신러닝을 한다거나, 맞아요. 아니면은 뭐 충돌 해석을 하고 머신러닝을 한다거나, 실험하는 사람들이 이 실험했던 데이터들을 올리면 그걸 가지고 머신러닝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이제 협업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그것에 이제 중심에서 데이터 레이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마 IT 쪽에서 이제 가장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부분은 이 예산 관리하는 부분, 그리고 그렇죠. 보안 쪽이 될 건데요. 이 예산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 워크스페이스별로, 워크스페이스는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팀의 관리 포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시보드를 통해서 이 팀에서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마다 할당된 예산이 얼마고, 사용한 건 얼마고, 얼마가 남아있고,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프로젝트에서는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남고, 어떤 프로젝트가 부족하다면 이 예산을 트랜스퍼하거나, 이 워크스페이스보다 좀 더 이제 상위 레벨로 가서, 예를 들면 이제 전체 회사에서 내부에 여러 팀들이 있다면 그 또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예산 분할을 하거나 서로 이거는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리스케일 같은 이제 사스 서비스의 굉장히 큰 장점이겠네요. 어떻게 맞습니다. 연구 프로세스들의 가시성을 일목요연하게 딱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어. 이런 부분이 만약에 클라우드를 다이렉트로 사용하시게 되면은 전부 다 직접 구축을 그렇죠, 하셔야 되는 그렇죠, 부분이 될 그렇죠.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보안적인 부분에서는 이 대시보드를 통해서 어디에서 접속을 했는지, 누가 이 비밀번호를 5회 이상 틀려서 락다운이 됐는지, 그리고 현재 뭐 OTP가 적용되어 있는지, SSO를 쓰고 있는지, 뭐 비밀번호 정책은 강화 정책이 적용되어 있는 이런 보안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또 이제 한눈에 보실 수 있는 대시보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드웨어 탭으로 넘어왔을 때 여기서 이제 필요한 하드웨어 타입을 고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보여드렸던 뭐 제스퍼라든지, 뭐 좀 더 내려가서 뭐 HB V3였던 헤마타이트를 고른다든지, 예,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이 가격 유형의 선택, 아까 말씀드렸던 프라이어리티와 뭐 이코노미 두 가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코어 수를 이렇게 증가시키는 거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썼을 때 가격이 어느 정도냐는 이 왼쪽에 보시면은 예, 시간당 가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예, 대략적으로 내 시뮬레이션이 뭐 10시간 정도 돈다고 하면은 거기에 이거를 곱하시면은 이 작업당 비용이 예, 산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자가 커가지고 노안 있는 분들도 아주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예,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해놓고 뭐 후처리 같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시뮬레이션 종료된 후처리하는 스크립트를 업로드 하실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진 않고요. 그래서 리뷰라고 하는 페이지로 이제 넘어오면은 지금까지 설정했던 것들이 전부 다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지 여기서 한번 이제 체크를 하시고, 여기서 이제 다 종료가 되셨으면은 그냥 여기서 서브밋을 누르시면은 예, 작업 플론트 시뮬레이션 작업을 네. 설정하는 게 완료되고 작업이 제출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돌아가고 있는 작업을 다시 열어서 보면 보시는 것처럼 입력 검증이라고 하는 건 라이센스 체크 단계, 혹은 사용자가 입력 파일을 안 넣었거나 그런 거는 여기서 이제 컷이 되게 되고요.
클러스터가 이제 시작이 되면은 이게 사실 클라우드기 때문에 사용자가 요청하면 그때부터 이제 전원 들어가고 OS 깔리고 소프트웨어 깔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는 5분에서 7분 정도 소요가 되게 되고 셋업 타임이 네. 클라우드 셋업 타임이네. 근데 오케이. 뭐 만약에 1000코어 이상 그러니까 노드 수 기준으로 봤을 때 뭐 20개, 30개 정도가 되면은 이 시간이 약 한 12분에서 10분 정도 그렇겠네요. 프로비저닝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래도 저걸 온프리미스 셋업한다 생각해봐. 오픈에서 해야 되는 거지. 하면 또 더 제가 옛날에 어렵긴 하긴 네. 직접 하진 않았지만 네. 뭐 벤치마크 같은 것 때문에 이런 거 세팅해 본 적이 있는데 그쵸? 예, 네. 너무 쉬워서 이건 그러니까. 네. 일단 로컬에서 하시면은 호스트 네임 다 따가지고 다 정리해가지고 그걸 MPI 파일에서 참조하게 만들고 그렇죠. 뭐, 하는 네. 과정들이 일단 MPI 런드 문제지만 네. 저거 세팅 자체 뭐 하다못해 라이센스 서버에서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그렇죠. 네. 하여간 진짜 세상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이 라이브 추적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이 파일들, 그러니까 저희 보면 로그 파일들이 실시간으로 기록이 되게 되고요. 돌아가는 동안에는 계속 실시간 모니터링이 되는 거고, 뭐 사진 파일들,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에서 그러니까 특정 시점에 시뮬레이션 시점에 결과를 사진으로 저장하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보실 수도 있고, 그래서 꼭 완료가 되지 않아도 중간중간 이렇게 진행 상황을 여기서 네네. 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클러스터가 이제 지금은 제가 계속 돌아가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중지를 누르면 실제로는 중지가 되지 않고 자동으로 종료가 됩니다. 네. 이 또 클라우드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가지고 계신 관리자분들이 이거 혹시 뭐 실수해서 안 끄거나 하면 계속 돌아가는 거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이 프로세스,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프로세스가 종료되면은 자동으로 이 연구 저장소로 데이터를 백업을 해놓고 이 클러스터가 내려가게 돼 있기 때문에 네네. 실제로 뭐 계속 돌아간다거나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 계속 돌게 할 수도 있고 시간을 설정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건가요? 계속 돌게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엔드투엔드 데스크탑은 예. 기본 전제가 인터랙티브 작업이기 때문에 네. 설정한 월타임까지는 계속 돌아가게 되고요. 네. 근데 이 베이직 모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월타임을 뭐 200시간 설정을 해놔도 시뮬레이션이 1시간 만에 끝나면은 자동으로 클러스터는 종료가 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리스케일 플랫폼에서의 정말 이게 데모였고요. 이런 시뮬레이션 연구하는 분들 다시 그 시간이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걸 엄청 세이브할 수 있겠네요. 그죠? 이 자체로만 봐도 일단 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저희가 뭐 HPC라고 하면 사람들이 보통 막 몇 억 뭐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죠. 뭐 실제로 뭐 조그만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단위로 구매를 해서 사용하시는 고객도 있고, 뭐 일반적으로 뭐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그래서 뭐 로컬에서 사용하시는 것도 사용하시면서 로컬에서 안 될 때, 그럴 때 이제 주로 이제 리스케일로 넘어오셔서 사용하시는 고객분들도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본격적인 투자를 하기 전에 먼저 한번 이렇게 테스트를 먼저 해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작게나마 빨리빨리 돌려보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시는 고객분들도 있으세요. 다음 세대 CPU 혹은 이 온프레미스 클러스터를 구성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클라우드에서 먼저 돌려보고 우리가 이런 식의 이 정도 메모리, 이 정도 CPU를 넣으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클러스터 로컬보다 얼마나 빨라질까? 이런 거를 좀 검토해 보시는 분들 있었습니다. 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